일본군의 과다카날 철수가 결정되고 준비가 진행되던 1943년 1월,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과달카날 북쪽 해안에 미군 진지와 방어선이 있고, 일본군은 섬의 북서쪽 끝부분 등 해안지대와 미군 방어선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요충지인 오스틴산 주변, 그리고 미군이 더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선 근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과달카날에 주둔하는 일본군은 제17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1942년 11월 20일 현재 제17군의 전체 병력 숫자를 일본군 스스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2사단은 4, 16, 29, 3개 보병연대와 기타 병력을 합쳐 5,643명, 제38사단은 228, 229, 230, 3개 보병연대와 기타 병력을 합쳐 5,821명, 그 외 124연대와 기타 부대를 합쳐서 5,673명, 그리고 육군 선박부대와 8월에 과달카날 비행장을 짓던 해군 병력 등을 포함해 3,534명, 이렇게 총 26,671명의 병력이 1942년 11월 20일 현재 과달카날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투 가능 병력은 13,325명, 그리고 12월을 보내면서 불충분한 보급으로 이 사단에서만 하루에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했으니까 38사단 및 기타 부대에서의 사망자, 정확히 말하면 아사자를 포함한다면 1월 초에는 과달카날의 일본군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0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치를 만한 기력이 남아있는 병사들은 구태여 셀 필요도 없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병 제1사단의 철수가 완료된 이 당시 과달카날 미군의 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미군 공식 자료에는 1943년 1월 7일에 과달카날 주둔 미군 전체 병력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보병 제132, 164, 182연대에 147연대가 추가로 배속되었고 4개 포병 대대 등을 합쳐 16,196명이 과달카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5 보병사단의 35연대가 12월 17일, 27연대가 1월 1일, 161연대가 1월 4일에 과달카날에 상륙했고 산하 4개 포병 대대, 기타 부대를 합쳐 총 병력은 12,6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초까지 해병 제2사단도 해병 제2, 6, 8연대와 기타 부대를 포함해 총 14,733명이 과달카날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외 해군 및 기타 병력 6,520명을 포함해 데이터가 수집된 시점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1943년 1월 초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은 총 5만 명이 넘는 대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미군 병력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 제14군단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병력을 실제 전투 가능 인원은 훨씬 더 적은 생존 일본군 17,000명으로 상대하는 것은 거의 원시적 불능에 불과했고 새로 병력을 상륙시킬 여력도 없어서 일본군은 최대한 많은 병력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이 시작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핸더슨 비행장에는 1942년 12월 26일에 총 126대의 각종 항공기가 배치되어 미군의 과달카날 제공권 장악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1942년 12월에는 과달카날을 이후 태평양 전쟁 작전의 베이스로 쓰기 위해 100만 갤런, 약 378만 리터 규모의 가솔린 저장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항구 시설이 없어서 물자를 양육하기 어려워 해안에서 손으로 날라야 했고 길이 제대로 없는 과달카날 내부에서 나르기도 어려웠던 건 일본군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군 잠수함과 구축함이 식량 나르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듯이 집 나르는 일을 싫어하는 것은 미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1942년 12월 한 달 동안 총 7,387톤의 물자를 과달카날에 양육시킴으로써 일본군이 그 어려운 구축함 드럼통 수송을 통해 많은 손실을 보고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었던 약 40톤의 물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 이외에도 미군과 일본군은 제공권 장악을 위해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1942년 10월 하순 미 해병 제1사단이 아직 좁은 지역만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요. 바로 이곳이 핸더슨 비행장이고 이곳이 미군 상륙 약 한 달 뒤에 만들어진 두 번째 활주로 파이터1입니다. 이 파이터1 활주로는 배수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군은 다른 활주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위치쯤에 과달카날 섬 세 번째 미군 활주로가 1943년 1월 1일 완성되어 파이터2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나중에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을 따서 쿠쿤필드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쿠쿤필드가 개장되고 파이터1은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세 활주로가 전부 쓰이게 됩니다. 일본은 과달카날까지 날아가려면 거리가 먼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새 활주로 건설을 꾀했는데 그 후보 위치가 바로 뉴조지아 섬에 있는 문다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은 1942년 11월 중순부터 이곳에 활주로를 만들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병대를 보내 활주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때 문다 지역의 활주로 건설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11월 15일 과달카날 해전에서 침몰했던 전함 키리시마의 함장 이와부치 산지 대저였습니다. 일본군은 비행장 건설을 숨기기 위해 밤에만 공사하고 활주로 건설 현장을 나무로 가리는 등 안간힘을 써서 12월 14일에 활주로가 1차로 완성되고 일본기들이 배치되었으나 결국 활주로를 발견한 과달카날 미군 항공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열흘이 넘는 공방전 끝에 많은 항공기를 잃고 역부족을 느낀 일본군은 문다 비행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과달카날의 미군 진지는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북쪽 해안에 있었고 과달카날의 일본군 진지도 라바울 쪽에서 쉽게 올 수 있는 북서쪽 해안가에 밀집했습니다. 과달카날 북동쪽 끝에 에스페란스 곳에서 미군 진지까지 직선거리는 약 40km입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과달카날과 제주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온 대로 1942년 12월 하순부터 또다시 미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오스틴산 지역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역은 일본 해군이 보급품을 내리던 카민보만 혹은 에스페란스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식량을 손으로 전방으로 나르다가 배달사고 등도 겹쳐서 이곳의 병사들은 안 그래도 모자란 보급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야 했습니다. 미군이 오스틴산 지역에서 처음 공격 목표로 잡았다가 1942년 연말까지 소득을 못 거둔 곳은 바로 위아래 두 개의 고지 사이에 위치한 기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일본군은 이곳에 왼쪽으로 뚫린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는데 당시 미군이 찍은 항공사진의 일부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지도의 방향과 맞추기 위해 돌려놓았는데요. 이 화살표 오른쪽 끝에 31고지와 27고지가 보이고 좀 더 북쪽에는 미국군 132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30고지도 보입니다. 각 고지는 항공사진의 다른 부분보다 색깔이 옅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도 설명에 의하면 색깔이 옅은 곳은 풀로 뒤덮인 열려있는 공간이고 색깔이 짙은 곳은 열대 밀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고지 사이에 위치한 밀림 지역이 바로 일본군의 기후 방어선이 있는 곳입니다. 새해 첫날의 공격에서 미군은 132연대의 3개 대대를 전부 동원해 이전에 하던 대로 3대대는 계속 정면 공격, 1대대는 왼쪽으로 돌아 공격하고 새로 투입된 2대대가 11고지에서 남쪽으로 크게 돌아 27고지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2대대는 예정대로 목표 지점까지 어려운 행군을 시작했고 하루 늦은 1월 2일 오후 4시 목표 지점인 27고지의 남동쪽 부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43년 1월 1일에는 132연대를 이끌던 리로이 넬슨 대령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알렉산더 조지 중령이 새로 132연대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넬슨 대령은 말라리아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미군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물러나기를 청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자료에는 스스로 요청함이 없이 바로 해임되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 지도와 같은데요. 위에 있는 두 개의 파란색 화살표는 132연대 1대대가 측면 공격을 시도하기 전 두 대대가 전부 정면 공격을 시도할 때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1942년 12월 하순에 지지부진한 공격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알렉산더 조지 중령은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에게 무언가 자극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중령은 일본군의 사격이 움직이는 타겟은 잘 못 맞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군이 뻔히 보는 앞에서 미군 진지 앞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새 연대장인 것을 모르는 미군 병사들이 놀래서 엎드리라고 소리쳤지만 일본군의 사격은 전부 빗나갔고 조지 중령은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1943년 1월 2일) 미군 제132연대는 다시 기후 지역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132연대 3대대가 30일 고지를 공격해 이후 기후 방어선 앞에 전선을 형성했고 1대대는 측면으로 돌아 기후 방어선의 동쪽 지역에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3대대와 1대대 사이에는 약 180m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멀리 돌아 27고지를 공격하게 되어 있던 제2대대는 전날인 1월 1일에 출발해 기후 방어선 남쪽에 있는 27고지 근방에서 야영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위치에 도착한 것이 1월 2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1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대대가 전투를 벌이게 될 27고지를 일본군은 과달카날의 주둔에 있던 일본 육군 제2사단장의 이름을 따 마루야마 고지라고 불렀습니다. 2대대는 1월 2일 아침 27고지를 급습해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일본군 41식 혹은 94식 75mm 산포 하나가 정상 부근에 있었는데 포에서 약 20m 떨어진 그늘에서 쉬고 있던 일본군 포병들이 갑작스런 미군의 출현에 놀라 황급히 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다가 전부 미군의 총탄에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남쪽 고지를 점령당한 일본군은 1월 2일 하루 동안 계속 공격을 가해왔고 일본군의 6번에 걸친 보병 돌격을 격퇴하면서 2대대는 8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1월 2일 밤에 일본군의 공격을 잘 막아낸 2대대는 1월 3일 아침 중화기를 정상에 올리면서 기후방어선 남쪽의 27고지를 완전히 확보하게 됩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이때 반격에 실패한 것이 식량이 너무 모자라 병사들이 먹질 못하고 전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오스틴산을 영어 철자를 그대로 읽어서 아우스텐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일본군 전선의 그야말로 최전방이었고 식량은 대형 운송수단 없이 병사들이 몇십 킬로미터를 등짐을 지고 나르는 수밖에 없어서 최전방에 식량을 우선 배분하는 방침을 세워도 실제 보급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식량을 등에 지고 최전방으로 힘들게 나르다가 그대로 탈진해서 쓰러져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32연대 2대대는 남쪽에서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제 미군은 기후방어선을 북, 동, 남쪽 방향에서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132연대는 지금까지 112명 사망에 268명 부상, 3명 실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나머지 병사들도 피로와 질병으로 당분간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방어선 공략 1단계 작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오스틴산 기후방어선 지역의 전투와 거의 동시에 일본군이 사생결단의 방어전을 치르던 곳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과달카날과 함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던 동부 뉴기니의 부나고나 전투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총지휘하는 미군과 호주군은 동부 뉴기니 북부의 일본군에 공세를 가해 이 지역 일본군의 중요 근거지인 부나 미션을 점령해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날이 1943년 1월 2일 바로 과달카날 기후지역에서 미군 132연대가 싸우던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달카날과 함께 남태평양의 주요한 일본군 근거지이던 동부 뉴기니에서 1943년 1월 초 일본군이 거의 패전을 눈앞에 두게 되면서 과달카날을 포기하고 동부 뉴기니에 집중한다는 일본의 전략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943년 1월 3일) 후쿠토미 시게루 일본 해군 군령부 작전부장이 트루크 기지의 연합함대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후쿠토미 작전부장은 아야베 육군 작전부장과 동행했는데요. 일본 해군은 1월 4일자로 대해령, 즉 대본영 해군부 명령 제23호를 통해 육군과 협동해서 과달카날 섬에서의 철수 작전을 실시하라고 연합함대에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 남태평양 방면 작전 6해군 중앙협정도 1월 3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트루크에 같이 도착한 아야베 키츠주 육군 작전부장은 이후
라바울로 떠났습니다. 1943년 1월 4일 오후 3시 30분 아야베 기츠주 일본 육군 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라바울 제8방명군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1942년 12월 31일 어전회의에서 과달카날 철수를 최종 확정지은 일본은 1월 4일부로 대육령, 즉 대본영 육군부 명령 제733호를 통해 제8방명군 사령부에 과달카날에서의 철수를 명했습니다. 아야베 작전부장은 이 명령의 인쇄본을 가지고 라바울에 도착했고 라바울의 이마무라 히토시 제8방명군 사령관은 이미 무선으로 명령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과달카날 철수 작전의 이름은 케이호 작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제8방명군은 바로 구체적인 작전 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다음 날인 1월 6일 오후 4시부터 아야베 작전부장에게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제 최전방인 오스틴산 부근의 일본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있는 사이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오스틴산 부근의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급박하게 전개되는 과달카날 전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